몸이 아파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엄마가 있습니다. 그녀에게 아들은 세상의 전부이자 지켜야 할 유일한 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물을 지키려던 엄마에게 20명의 초등학생들이 짐승처럼 달려들었습니다. 바로 이 아이들입니다. 도대체 아이들은 왜 아픈 엄마를 사냥감으로 삼았을까요? 부모는 도대체 뭘 가르친 걸까요?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 부모 마음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자식만큼은 금지오겹, 티끌 하나 묻지 않게 키우고 싶은 것이 우리네 부모 마음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어머니 코르샨다 해터 씨에게는 그 평범한 소망조차 너무나 힘겨운 사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픈 몸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되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비극의 씨앗은 바로 그녀가 앓고 있던 희귀 난치병, 바로 겸상적혈구 빈혈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생소한 이름일 겁니다. 주로 아프리카계 사람들에게서 발병하는 유전병인데요. 우리 몸속의 적혈구는 보통 둥글둥글한 모양으로 혈관을 타고 부드럽게 흘러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병에 걸리면 적혈구가 낫처럼 날카롭고 딱딱하게 변해버린다고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 뾰족하고 딱딱한 적혈구들이 좁은 모세혈관을 지날 때마다 혈관을 꽉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피가 통하지 않이 온몸의 뼈마디가 끊어지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찾아오고 다리는 퉁퉁 부어올라 걷는 것조차 고문이 됩니다. 게다가 보통 적혈구는 120일을 사는데 이 병에 걸린 적혈구는 고작 20일밖에 살지 못해 만성적인 빈혈에 시달려야 하죠. 뇌로 가는 산소마저 부족해지니 말하는 것도 어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코르샨다 씨는 그야말로 매일매일 내 몸속의 피와 전쟁을 치르며 젖먹던 힘을 다해 아들 케일럽을 돌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세상 참 야속합니다. 아픈 엄마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동네 아이들은 그 모습을 먹잇감으로 삼았습니다. 2년 전 아들이 고작 7살 때부터였습니다. 동네의 7살부터 13살 된 아이들은 엄마의 절뚝거리는 걸음걸이와 어눌한 말투를 보며 야, 쟤 엄마 걷는 것 좀 봐. 이상해. 기분 나빠. 라며 손가락질에 댔습니다. 아이들의 잔인한 호기심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단순히 놀리는 것을 넘어 모자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졸졸 쫓아오며 괴롭혔고 심지어 마트에서 장을 볼 때조차 매대 사이를 따라다니며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습니다. 너희 엄마 왜 저래? 괴물 같아! 아직 7살밖에 안 된 아들 케일럽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픈 엄마를 지키고 싶었지만 형들의 위협이 무서워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을 그 작은 아이의 심정을 생각해보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엄마 코르샨다 씨 역시 통증 때문에 퉁퉁 부어오른 다리를 이끌고 도망치고 싶었지만 자신이 뛰면 뛸수록 아이들의 조롱거리가 된다는 사실에 피눈물을 삼켰을 겁니다. 그녀가 겪은 것은 단순한 육체의 통증이 아니었습니다. 나 때문에 내 아들이 괴로움을 당한다는 부모로서 가장 견디기 힘든 마음의 치욕이 이미 2년 전부터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가 걷는 게 이상하다는 이유로 시작된 조롱은 시간이 갈수록 그 수위가 끔찍할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아이들은 9살 난 케일럽 군에게 샬이라는 정체불명의 별명을 붙여 불렀습니다. 도대체 샬이 누구길래 그랬을까요? 알고 보니 시카고에서 활동하는 유명한 동성애자 인플루언서의 이름이었습니다. 아직 성 정체성이 무엇인지도 모를 코 흘리게 아이에게 단지 모욕을 주기 위해 성적인 의미가 담긴 별명을 붙여가며 낄낄거렸던 겁니다. 케일럽은 자신이 왜 그런 별명으로 불려야 하는지조차 모른 채 친구들의 비웃음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말로 하는 폭력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괴롭힘은 학교 담장을 넘어 모자의 일상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아이들은 하굣길은 물론이고 엄마 코르샨다 씨가 장을 보러 마트에 갈 때도 동네를 산책할 때도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쇼핑카트를 미는 엄마의 뒤에서 어이 절뚝발이 야 샬 이러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퍼붓는 아이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내 집안 마강조차 마음 편히 나갈 수 없는 그 숨막히는 공포를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엄마 코르샨다 씨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든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괴롭힘을 주동하던 무리 중 한 아이가 다가와서 자신의 가방을 쓱 열어 보이더랍니다. 이게 뭐게? 너 이거 보여? 아이의 가방 속에 들어있던 것은 장난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차가운 금속성 광택이 흐르는 진짜 권총이었습니다. 초등학생의 가방에 교과서가 아닌 총이 들어있다뇨. 그 아이는 마치 까불면 언제든 널 쏴 죽일 수 있다고 과시하듯 엄마와 아들을 향해 섬뜩한 미소를 보여줬습니다. 아픈 다리 때문에 도망칠 수도 없는 코르샨다 씨는 그 순간 눈앞의 아이들이 더 이상 철없는 아이가 아니라 언제든 내 자식을 해칠 수 있는 시한폭탄임을 직감했을 겁니다. 공포에 질린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들바들 떨며 아들을 등 뒤로 숨기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던 코르샨다 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자그마치 2년 동안이나 수차례 학교 문을 두드렸습니다. 선생님, 아이들이 총을 가지고 다녀요. 제발 도와주세요.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외면뿐이었습니다. 교사들은 엄마가 찾아올 때마다 지금 회의 중이라 바쁩니다. 다음에 오세요. 라며 문전박대하기 일쑤였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일부 교사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엄마가 학교에 나타나면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가해 학생들에게 이렇게 귀띔을 해줬다고 합니다. 야, 쟤네 엄마 또 왔다. 얼른 숨어라. 세상에, 이게 선생입니까? 아니면 망을 봐주는 공밤입니까? 아이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학교가 오히려 가해 학생들의 도주로를 열어주고 피해자를 귀찮은 짐짝 취급한 것입니다. 믿었던 학교마저 등을 돌린 그 순간 코르샨다 씨와 어린 케일럽은 세상에 덩그러니 남겨진 듯한 절망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른들의 비겁한 방관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피의 비극을 불러옵니다. 2025년 11월 17일 오후 3시, 여느 때와 다름없이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쏟아져 나올 시간이었습니다. 코르샨다 씨는 오빌티 브라이트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마친 9살 아들 케일럽과 6살 딸의 고사리 같은 손을 잡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시카고의 늦은 가을, 스산한 바람이 불었지만 엄마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 하굣길이 그저 평화롭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벤즐리 거리 116번지 부근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불길한 이해감은 왜 한 번도 틀리는 법이 없을까요? 골목 어귀에서 시커먼 그림자들이 일렁였습니다. 2년 동안 모자를 끈질기게 괴롭혀오던 바로 그 악동들이었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자그마치 20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이 떼를 지어 몰려와 모자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아이씨, 또 도망가려고? 아이들은 케일럽을 둘러싸고 또다시 조롱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코르샨다 씨는 본능적으로 아들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아이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만해! 내 아이 건드리지 마! 아픈 다리를 바들바들 떨면서도 엄마는 새끼를 지키는 어미닭처럼 날개를 펴고 아이들에게 맞섰습니다. 하지만 그 용기가 무색하게도 군중 심리에 휩싸인 아이들의 눈에는 이미 이성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무리 중 누군가 마치 사냥개시에 알리는 신호탄처럼 소리쳤습니다. 자, 쓰레기 같은 놈들, 아주 박살을 내버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수명의 아이들이 파도처럼 모자를 덮쳤습니다. 그건 싸움이 아니라 일방적인 사냥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코르샨다 씨와 케일럽을 근처 잔디밭으로 거칠게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순식간에 아스팔트 바닥과 잔디밭 위로 넘어진 모자를 향해 사방에서 발기질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살려줘! 도와줘요! 9살 케일럽의 처절한 비명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아이들은 쓰러진 케일럽을 둘러싸고 무자비하게 짓밟았고 케일럽의 작은 머리통이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에 쿵쿵 하고 찍혀가졌습니다. 그 끔찍한 소리가 엄마의 귓가에 생생하게 박혔습니다. 엄마는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튀어나가 아들을 감싸안고 대신 맞아야 하는데, 놈들을 밀어내야 하는데, 야섭하게도 그녀의 병든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겸성 적혈구 빈혈증으로 굳어진 다리와 근육은 그녀를 바닥에 묶어놓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엎드려져 눈앞에서 내 새끼가 짐승 같은 아이들에게 뜯어먹히는 광경을 생중계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몸을 일으키려 발버둥 칠 때마다 쏟아지는 발기질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무력감이 엄마의 가슴을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놓았습니다. 지옥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빠와 엄마가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곁에서 겁이 잘려 울고 있던 6살 난 여동생에게까지 아이들의 손길이 뻗었습니다. 폭도들은 고작 6살 배기 여자아이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낄낄거렸습니다. 대낮의 거리, 수명의 아이들이 만든 그곳은 법도 도덕도 없는 야만의 정글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자는 차가운 바닥에서 몸과 마음이 산산조각 난 채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공포의 시간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구급차에 실려갔던 코르샨다 씨와 아들 케일럽은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다음 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몸에 난 상처는 약을 바르면 새살이 돋지만 마음에 난 난도질 자국은 도대체 무엇으로 치료할 수 있을까요? 퇴원한 그날부터 모자의 집은 평온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공포가 지배하는 감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엄마 코르샨다 씨는 그날 이후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만 감으면 그날의 지옥도가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20명의 아이들이 내지르던 괴성, 아스팔트 바닥의 차가운 냉기,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 살려줘! 라며 울부짖던 아들의 비명이 귓가에 환청처럼 맴돌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아들 케일럽은 더 심각했습니다. 한참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식은땀을 흘리며 엄마를 찾았습니다. 엄마 어딨어? 엄마 괜찮아? 저기 걔네들이 또 오면 어떡해? 고작 9살짜리 아이가 참결에도 엄마가 무사한지 확인해야만 안심할 수 있는 이 기가 막힌 현실. 아이의 영혼은 이미 그날 거리에서 산산이 부서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건을 파헤치던 중 지역 주민들의 입에서 더욱 충격적인 증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터질 게 터졌다. 언젠가 사람 죽일 줄 알았다는 반응들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알고 보니 이 20명의 아이들, 이번이 초범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상습범이었던 겁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2025년 여름, 사건 발생 불과 몇 달 전이었습니다. 이 무리는 동네에 사는 21살짜리 청년을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이 청년 역시 코르샨다 씨처럼 남들과 조금 달랐습니다. 자폐증을 앓고 있었거든요. 약하고 반응이 느린 사람만 골라 괴롭히는 그 비열함에 치가 떨립니다. 당시 아이들은 청년을 쫓아다니며 무려 30분이나 집단 구타를 가했습니다. 청년은 의식을 잃을 정도로 맞았고 아이들은 그것도 모자라 청년의 집 창문을 박살내고 문을 발로 차 부수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심지어 여동생에게까지 손찌검을 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명의 아이들이 때로 몰려다니며 성인 남자를 반죽음으로 만들고 남의 집을 때려 부쉈습니다. 이건 아이들의 장난이 아니라 명백한 조직폭력배나 다름없는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미스터리한 것은 그때 이 아이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애들이 철이 없어서, 촉법 소년이라서, 장난치다 그런 거라서 온갖 핑계로 어른들은 이 괴물의 싹을 잘라내지 않고 덮어주기에 급급했습니다. 만약 그때 지난 여름에 어른들이 따끔하게 회초리를 들었다면, 아니 최소한 이건 범죄야 라고 엄하게 꾸짖기라도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아픈 엄마 코르샨다 씨와 9살 케일럽이 겪은 비극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학습된 무기력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건 학습된 면죄부입니다. 아, 우리가 사람을 때려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구나.
이 끔찍한 교훈을 얻은 아이들은 브레이크 고장난 폭주 기관차처럼 더 약하고 더 만만한 상대를 찾아 거리를 배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실 겁니다. 도대체 부모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학교는 뭐 했냐 하는 호통이 절로 나오시죠. 20명의 아이들이 한 사람을, 그것도 아픈 사람을 집단 구타하는데 말리는 사람 하나 없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이 살고 있던 동네, 시카고의 사우스 데어링이라는 곳을 좀 깊게 파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기가 막히고 참담한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곳은 한마디로 행정이 버린 도시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불과 10달 사이에 이 좁은 동네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과 강도 사건만 무려 1,700건이 넘습니다. 하루에 대여섯 번씩 총소리가 울리고 사이렌이 울리는 곳, 그게 바로 아이들이 자라난 놀이터였습니다. 하지만 환경이 나쁘다고 다 범죄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는 어른의 부재였습니다. 가해 아이들 대다수는 한부모 가정이거나 부모가 경제적인 이유로 밤낮 없이 일하느라 아이를 돌볼 틈이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심지어 개 중에는 부모가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된 경우도 태반이었습니다. 집에 가면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며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친구 때리면 안 된다 라고 가르쳐줄 어른이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학교라도 재구실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이 지역 학교의 방과 후 프로그램은 모조리 폐지됐습니다. 에너지가 넘쳐 흐르는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운동도 못하고 악기도 못 배우고 선생님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오후 3시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방치된 아이들이 거리에서 배운 것은 딱 하나, 폭력이었습니다. 흑인과 멕시코계 주민들이 모여 사는 빈곤 지역이라는 이유로 시 당국은 아이들의 등하굣길을 지켜줄 안전요원, 페트롤조차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거리에서 아이들은 자기들만의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힘센 놈이 대장이고 약한 놈은 밟아도 된다는 야생의 법칙을 몸으로 익힌 것이죠. 결국 이 사건은 예고된 참사였습니다. 20명의 가해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악마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동네, 무책임한 부모, 그리고 아이들을 짐짝 취급하며 예산을 삭감해버린 비정한 사회가 합심해서 길러낸 어린 누국대들이었습니다. 잡초가 무성한 밭을 탓하기 전에 그 밭을 갈지 않고 방치한 농부의 잘못을 먼저 따져야 하지 않을까요? 코르샨다와 케일럽을 공격한 것은 아이들의 주먹이었지만 그 주먹을 쥐게 만든 것은 바로 이 사회의 차가운 무관심이었습니다. 사건이 전파를 타고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자 사람들의 분노는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저게 아이들이냐, 악마지, 부모 얼굴 좀 보자 라는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여론이 악화되자 가해 학생 중 한 명인 카와이라는 소녀가 SNS에 사과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과라는 게 참 기가 찹니다. 저는 그냥 분위기에 휩쓸렸을 뿐이에요. 친구들이 하니까 따라한 것뿐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옛말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지만 친구 따라 사람을 때리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사과가 아니라 비겁한 변명입니다. 하지만 더 가관인 것은 바로 가해자 부모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자식이 밖에서 사람을, 그것도 아픈 사람을 반죽음으로 만들어 놨으면 부모가 먼저 달려와 무릎 꿇고 빌어도 시원찮을 판국에 한 가해 학생의 어머니는 SNS에 이런 글을 남겨 온 국민의 뒷목을 잡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애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피해자한테 사과하면 됐지. 왜 남들이 난리냐?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너희들도 어릴 때 친구랑 싸우고 사람 때리고 그러지 않았냐? 애들은 다 그러면서 크는 거다. 이 글을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애들이 그럴 수도 있다니요. 친구끼리 장난감 가지고 다투는 것과 20명이 몰려가서 집단 린치를 가하는 게 같습니까?
이건 싸움이 아니라 일방적인 폭력이고 범죄입니다.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아야지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요? 이 어머니의 글을 보니 왜 그 아이들이 괴물이 되었는지, 왜 죄책감 하나 없이 웃으며 사람을 때릴 수 있었는지 비로소 이해가 갔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 옛말 정말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집에서 부모가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라며 면죄부를 쥐어주니 아이들은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깨닫조차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가해자 부부의 이 삐뚤어진 자식 사랑은 피해자 가족의 가슴에 다시 한번 되못을 박았습니다. 코르샨다와 케일럽은 지금도 병원을 오가며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고 있는데 가해자 칠에서는 별거 아닌 일 가지고 유난 떤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으니 이 억울함을 어디 가서 호소해야 할까요? 자식 교육 참 어렵다지만 최소한 사람 때리면 안 된다, 남에게 피해 주면 안 된다는 기본 중에 기본은 가르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모의 적방아장 태도는 우리 사회가 잃어버린 염치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경찰 수사 끝에 폭행을 주도했던 10살 소년 한 명이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예상하시다시피 10살짜리 아이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적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했습니다. 재판정에서 판사가 땅땅땅 망치를 두드려 엄벌을 내리는 시원한 결말을 기대하셨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법당국은 가해자가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대신 회복적 정의라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합니다. 말이 좋아 회복적 정의지. 결국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만나서 대화로 풀고 반성문 쓰고 봉사활동 좀 시키겠다는 겁니다. 피해자인 9살 케일럽은 아직도 가해자 얼굴만 떠올려도 경기를 일으키는데 그 아이를 데려다 놓고 가해자와 화해를 하라니요.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정의입니까? 피해자의 찢어진 마음을 회복시키는 정의가 아니라 가해자에게 다시 사회로 나갈 기회를 주는 관용이 아닌가 하는 씁쓸함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피해자 가족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청들었던 집을 떠나기로 한 겁니다. 코르샨다 씨는 아이들을 전학시키고 아무도 자신들을 모르는 곳으로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잘못은 저놈들이 했는데 왜 도망은 피해자가 가야 합니까?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지. 하지만 억울해도 어쩌겠습니까? 내 새끼 살리려면 그 지옥 같은 기억이 서린 동네를 떠나는 수밖에요. 뒤늦게나마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기는 합니다.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시카고 시의원들이 움직였고 그동안 예산 없다며 미루던 학교 주변 순찰대가 배치되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지만 이제라도 고친다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이미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 마을을 떠나는 코르샨바 가족에게 이 뒤늦은 대책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오늘 들려드린 시카고의 기극, 남의 나라 이야기로만 들리시나요? 요즘 우리 주변을 둘러봐도 촉법 소년이니 뭐니 하며 무서운 아이들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어른들에게 묵직한 숙제를 남겼습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이 하나를 망치는 데는 어른들의 무관심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을 이 사건은 보여주었습니다. 가난해서, 바빠서, 혹은 내 자식만 귀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방치하고 잘못을 덮어주는 사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선 늑대 한 마리가 자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잠든 손주와 자녀의 얼굴을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가르쳐 주십시오. 공부 잘하는 법, 돈 버는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약한 사람을 돕고 더불어 사는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요. 그것이 제2의 코르샨다, 제2의 케일럽을 만들지 않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명함을 읽어주는 5분만 웃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